안녕하세요. 약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애착 형성 시기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평균적으로 생후 3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형성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강한 제가 평생 애정은 고사하고 애증도 못 느끼는 단 한 사람이 있는데요. 아마 저는 저 시기 때부터 아버지를 미워했나 봅니다. 아버지는 정말 장점이라고는 하나 없는 인간이었어요. 가족들에게 다정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고 배울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손버릇이 정말 안 좋았죠. 저와 동생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짐승처럼 맞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추운 날 어머니가 보일러를 켜면 돈도 못 버는 게 낭비한다고 때리고 또 보일러를 끄면 서방 자다가 입 돌아가게 할 거냐고 하면서 때리던 그런 인간이었어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걸 배운 나이에 저는 대체 왜 어머니가 아버지 같은 인간이랑 결혼을 했는지 의문이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문은 그런 아버지와 헤어지지 않는 어머니였습니다. 심지어 저도 동생도 제발 헤어지라고 우리를 버리고 도망쳐도 좋으니 제발 아버지를 버리라고 해도 말입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너랑 지아 아버지인데 어떻게 버리냐.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라는 속 터지는 소리를 하시며 미련하게 버티셨죠. 그리고 덧붙이시길 그래도 너희한테 손 안 대니 다행이다. 라고 하시더군요. 충격적이게도 이건 아버지를 향한 칭찬이자 아버지의 몇 없는 장점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날벌레 더듬이만도 못한 장점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중학교에 올라가고 제가 남들보다 더 아픈 사춘기를 겪을 때쯤 점점 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권위에 도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에게 손을 들려고 하면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아버지를 죽일 듯이 노려보기 시작했고 어머니에게 다리를 들려고 하면 또 비집고 들어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보잘것없는 반항과 용기는 집안의 평화는커녕 분위기를 더 살벌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본인을 때리는 아버지가 아닌 저를 뜯어 말리셨어요. 너도 아버지한테 맞아서 눈에 멍들고 학교에 가고 싶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날 온몸이 멍투성인 채로 학교에 가는 게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어머니에게 뭔 년 무슨 년 하며 침 튀기며 욕하던 아버지가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아서 개걸스럽게 밥을 먹고 있는 아버지가 그날따라 너무 보기 싫은 겁니다. 심지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점심에 내놓은 반찬 그대로 또 상에 올렸다고 지금 날 무시하는 거냐고 밥상을 뒤엎기 시작했고 우악스런 손으로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질질 끌기 시작했고 어린 동생은 울면서 질질 끌려가는 어머니 발목을 잡고 있었고 저는 폭발하듯 뛰어나가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중학교 입학하면서 이미 아버지와 머리 위치가 같은 저는 쉽게 아버지의 멱살을 잡을 수 있었고 그대로 바닥으로 내팽겨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발 그만하라고. 더 이상 당신한테 당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 인간과 제가 짐승 같은 몸싸움을 벌일 때 동생은 제 외침을 듣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아버지가 경찰들에게 연행될 때 어머니는 자기 남편 데리고 가지 말라고 다 오해라고 하며 말리셨죠.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아버지를 쫓아가려는 어머니를 막아서고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인간이 어떻게 엄마 남편이고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앞에서 엄마 패기 시작하면서부터 저 인간이 우리 아버지도 아니었어요. 엄마가 이혼할 자신 없으면 차라리 우리를 버려요. 더 이상 나나 지아도 엄마가 맞는 거 보고 매일 언젠가 저 인간이 우리한테도 저러겠구나. 정말 누구 하나 잘못될지도 모르겠다.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른다 생각하고 불안에 떨면서 살기 싫으니까. 나 지아랑 서울에 있는 할머니한테 가서 살 거니까 우리 좀 버리라고요. 아버지에게 맞아 얼얼한 광대뼈의 통증은 잊은 채 어머니 앞에서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한참을 우시더니 결국 아버지와 이혼을 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저와 어머니가 그 인간에게 받은 폭력의 흔적과 경찰 출동 기록을 토대로 어머니는 이혼 소송을 하셨고, 이혼 후 그 인간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살고 싶었기에 원래 살던 지방을 떠나 외할머니가 계시는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은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의 인생이 시작됐다고 말이죠. 어머니는 그간 저와 동생에게 못 볼 꼴을 많이 보였다는 죄책감이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이혼 후 어떻게든 자식들과 먹고 살아야겠다는 의지와 용기가 솟으셨던 건지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만난 아주머니의 소개로 도배 일을 배우러 다니시기 시작했고, 곧 그 일을 하시며 돈까지 벌 수 있었어요. 다행히 그 당시 도배 일은 남는 돈이 꽤 많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쯤 형편이 점점 나아질 정도로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늘 어머니가 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기억 속 어머니는 그 인간의 비위를 조금이라도 안 거스르기 위해서 눈치를 보거나 또 거스를까봐 맞으면서 신음소리를 삼키던 모습뿐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이혼이라는 계기로 저희 어머니는 제게 누구보다 강하고 무너지지 않는 존재가 되셨어요. 이혼하고 7년이 지났을 때는 외할머니께서 암에 걸리셔서 저희 집으로 와서 사셨을 때도 어머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배 일을 하시고 저녁에 잠에 드시기 전까지 할머니 간병을 하실 정도로 책임감이 강한 분이었어요. 그저 그 인간의 폭언과 폭력에 꽃을 피우지 못했던 겁니다. 오랜 도배 일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독한 스테로이드 약을 먹으면서 버티시면서도 단 한 번도 저희에게 힘들다는 내색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늘 집에 굴러다니는 어머니의 약통과 할머니의 약봉지를 보고 자랐기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약사가 된 것 같기도 하네요. 제가 약사가 될 수 있게 동기부여가 되어준 가족에게 약사가 돼서 받은 첫 월급을 몽땅 바쳤고요. 어머니와 할머니께 70%, 동생에게 10%씩 말이죠. 저희 가족은 일상적인 행복이 얼마나 어렵고 값진 거라는 걸 알기에 매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대는 못 가더라도 뭔가 어머니와 할머니 건강에 도움이 되고자 했기에 약대에 들어갔고, 동생은 가정폭력과 피해 가족들 일에 관심이 많았기에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가서 사회복지사가 됐습니다. 저희 가족은 지나간 과거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만큼 저희 가족은 서로에게 애틋했네요. 그래서 그런지 연애와 결혼이란 건 제가 처음으로 저만을 위해서 선택한 것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저는 대학 병원 앞에 있는 대형 약국의 약사였고, 같이 일하던 다른 동료 약사가 제게 여자를 한 명 소개시켜줬어요. 저보다 3살 연하의 유치원 교사인 여자라고 하더군요. 약대 6년에 군대 2년, 20대 시절 물론 여자를 만나보긴 했지만 진지한 연애는 못 해본 제게는 그 여자처럼 밝고 적극적인 성격의 사람이 잘 어울릴 거라고, 꼭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소개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여자는 정말 동료 약사의 말대로 통통 튀는 매력에 볼 한쪽에만 파이는 보조개가 사랑스러운 여자였어요. 유치원 교사라서 그런지 말투가 정말 다정하고 조곤조곤 사랑스러운데, 막상 진지하게 만나면 그런 반전 매력이 없을 정도로 재미있고 유쾌한 성격의 소유자였죠. 저희는 2년의 연애를 했고 선선한 늦여름에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아내와의 진지한 관계를 결심하게 된 건 부끄럽지만 연애를 시작한 완전 극초기였어요.
사귀는 사이가 되기 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병원에서 한 번의 고비가 있으셨거든요. 그때는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고비라서 병원에서도 가까운 가족들을 불러야 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병원에서 동생과 저 어머니 이렇게 셋이서 불안정한 상태의 할머니를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좀 그렇잖아요. 아직 진지한 관계는 고사하고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가족이 위독해서 병원이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전화를 받고 별일 없는 것처럼 통화를 끝냈는데 몇 시간 뒤에 아내가 병원으로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아내는 어리둥절하게 서 있는 저를 보고 바로 달려와서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그리고는 그러더군요. 많이 무서웠죠, 명호 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알고 보니 제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한 아내가 절 소개시켜준 동료 약사에게 연락을 했고 동료 약사에게 제 사정을 듣자마자 바로 병원에 온 거였습니다. 그때 커다란 제 몸을 감싸주던 아내의 품이 어찌나 따뜻하고 안정적이던지 어머니와 동생 앞에서도 울지 않았던 제가 정말 할머니를 이대로 떠나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바로 눈물을 터뜨릴 만큼 포근했어요. 결혼하고 몇 년 뒤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아내는 그날과 같은 온도로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3일 내내 저와 함께 잠도 안 자며 할머니의 빈소를 지켰고 제가 조문객을 맞이하다가 한 번씩 울음이 터질 것 같을 때마다 어떻게 알곤 달려와 제 손을 힘껏 잡아주었어요. 아내는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에게도 지극정성이었네요. 동생이 사회복지사 일을 하면서 좋은 기회로 이직을 할 기회가 찾아왔거든요. 늘 일해보고 싶었던 곳이라고 했는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직을 하기 전 3주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실습을 할 곳이 강원도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 아내의 고향이 강원도거든요. 아내는 제 동생 소식을 듣더니 흔쾌히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본인 부모님 댁에서 지내게 하자고요. 아내와 형님이 쓰던 방도 그대로 남아있으니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요. 제가 그래도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불편해하시지 않을까 걱정하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좋아하실걸? 막내딸 결혼하고 적적하셨을 텐데 아가씨가 가면 매일 고기 파티 열어주실 정도로 좋아하실 거야. 실제로 동생은 연수받으면서 처가에서 신세를 지는 동안 5kg 늘어서 왔네요. 강원도에서 큰 소고기집을 하시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사돈 처녀가 온다는 소식에 아내가 쓰던 방까지 싹 청소를 하고 침구를 새로 사 두실 정도로 환영을 해주셨고 정말 매일같이 배부르다 못해 터질 정도로 끼니를 챙겨주셨다고 해요. 아내도 혹시 아가씨가 처음 간 곳에서 불편할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잘 있나 확인도 했고요. 또 아내는 저희 어머니에게도 제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까지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잘 해드렸어요. 어머니가 건강 문제도 있으셨고 노후 자금도 일부 모아둔 터라 일찍 도배 일에서 은퇴를 하셨는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갱년기까지 찾아와서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또 어머니는 두통이나 열감같이 신체적인 반응보다도 예전보다 예민해진 성격과 본인도 모르게 치밀어 오르는 화 때문에 더 힘들어 하셨죠. 간혹 아들인 저도 가끔씩 보이는 어머니의 욱하는 모습에 놀랄 정도였어요. 어머니도 본인의 달라지는 모습에 놀라셔서 종종 예민하게 반응하실 때나 화가 툭툭 튀어나온 다음에는 꼭 사과를 하셨죠. 물론 저나 동생은 괜찮다, 어머니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며 넘어갔지만 누구보다 어머니께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됐던 건 바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아예 어머니 안에 갇혀있는 화를 끄집어냈어요. 한 번은 어머니가 저와 아내를 부르셔서 식사를 하다가 발이 주방 구석에 쌓여있던 고구마 박스에 걸려서 들고 계시던 접시를 떨어뜨리셨거든요. 어머니가 그때 또 욱하셔서 성질을 팍 내시면서
발로 고구마 박스를 걷어차셨어요. 근데 그 무거운 고구마 박스가 밀릴 수가 없었죠. 근데 그때 아내가 오더니 양팔로 고구마 박스를 굴려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화가 날 때마다 그 화가 어머니 속 안에서 바닥 날 때까지 내버리세요. 호르몬 문제라고 해도 어쨌든 그 화도 어머니가 그간 참고 눌러왔던 감정이 축적됐던 걸 거예요. 그냥 이 김에 다 쏟아내 버리세요. 네? 아마 동생과 저는 그저 지나가겠지 하고 저희 딴에는 어머니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어머니의 화를 모른 척하고 지나갔는데 어머니에게는 오히려 아내처럼 본인의 화를 알아주고 공감도 해주는 게 많은 위로가 되셨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싫은 그 작자와 10여 년을 살았는데 당연히 해소되지 않은 울분이 어머니께도 남아있겠죠. 그 후로 아내는 저보다도 더 많이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 이야기를 한바탕 들어주고 오곤 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당신이 어머니의 말을 다 들어줄 필요 없다고 나나 내 동생이 들으면 된다고 했을 때 아내가 제게 해준 얘기 때문에 적잖이 충격과 함께 감동을 받았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아무리 당신이나 아가씨가 아버지를 미워하고 평생 안 보고 살 수 있다고 해도 부모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 욕하는 거 듣는 게 자식 입장에서 그렇게 달가운 일이 아니야. 아버지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는 말이 아니고 밉고 어떻게 되든 상관없긴 하지만 내가 세상에 태어나는데 일조했던 사람 욕 듣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그냥 당신 아버지랑 일면식도 없는 내가 듣는 게 더 나아. 그때 다시 한번 이 여자가 정말 지혜롭고 생각이 깊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때 아내의 나이가 30 초반이었는데 어떻게 나보다도 어린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싶었죠.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일생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하늘에 감사했어요. 저희는 결혼 생활 6년 동안 저를 닮은 딸과 아내를 닮은 아들을 낳아서 매 순간을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온 시간에 비해 현명하고 지혜롭던 아내도 본인의 속이 썩고 있다는 건 바로 알지 못했나 봅니다. 딸이 어린이집에 들어갈 나이가 됐을 때 아내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입에서 입 여는 시간은 밥 먹을 때와 양치를 할 때밖에 없는 것 같았죠. 그리고 애들에게 세상 다정했던 아내가 점점 웃음을 잃더니 심지어는 쌀쌀 맞아지기까지 했습니다. 원인은 바로 아내가 근무하던 어린이집이었어요. 그 당시 아내는 몇몇 경우 없는 부모들과 당시 부당한 대우 속에서 고용주로서 아내를 지켜주지 않는 원장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아내는 끝까지 제게 숨겼지만 그때는 정말 탈모가 심하게 오고 불면증이 생길 정도로 힘들어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점점 아내의 얼굴에서 빛이 사라지고 애들에게 쉽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힘들게 입을 열어 제게 고백했습니다. 나 사실 지금 일 더는 못하겠어. 매일같이 날 선생님이 아니라 개인 교사, 아니 거의 노예 취급하면서 새벽에도 문자로 폭언하는 부모들도 넌더리가 나고 내가 제발 좀 제재를 강하게 해달라고 해도 모른 척하는 원장도 꼴보기 싫고 그렇다고 돈을 더 받아? 거의 최저시급이나 마찬가지인 돈 받아가면서 이렇게 일하긴 싫어. 이러면 정말 안 되는데 이러다가 내 반 아이들까지 미워할 것 같아서 그 전에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심지어 내가 요즘 어떤 줄 알아? 퇴근하고 집에 오면 그 악몽 같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애들 봐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 홀로 그 고통을 감내하며 참던 아내는 끝내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한동안 쉬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나도 수입이 나쁘지 않고 괜찮다면 애들 좀 더 클 때까지 일을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아내는 본인 성격상 집에만 있을 수 없고
나중에 저희 어머니도 모시고 살려면 둘이서 벌어 모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다시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기 시작했고, 그 결과 제게 어렵게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 피부 관리사 자격증 따서 피부 관리샵 하나 내면 어떨까 싶은데. 피부 관리? 뭐 나쁠 건 없는데 좀 의외다. 아는 친구 언니가 피부 관리샵을 하는데 부지런만 하고 고객 유지만 잘하면 떨어지는 게 어마어마하대. 나야 마지막에는 그렇게 일을 그만두긴 했어도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니라서 고객들 상대도 잘할 거고 의외로 리더십도 있어서 직원들 관리도 잘할 것 같지 않아? 나 정말 이 일 하고 싶어, 여보. 더 이상 이것보다 더 많은 일이 있겠지.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고 싶어. 아내가 이리도 간절하게 원하니 저도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초기 자본이 제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최소한의 직원들도 뽑아야 해서 인건비도 꽤 나갈 것 같았고요. 하지만 아내가 이제라도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니 돈은 아깝지 않았네요. 저희들이 함께 모아왔던 돈에서 상당한 부분을 떼어내 아내의 꿈을 위해 썼고, 아내는 피부관리샵 원장님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과감하게 투자를 한 게 후회가 되지 않을 정도로 흑자를 내기 시작했고요. 아내의 자신감은 허세가 아니었어요. 아내를 제외한 직원 2명으로 시작을 해서 석 달 만에 5명으로 늘릴 수 있을 정도로 이익을 내기 시작했죠. 시설이나 실력도 실력이지만 아내는 SNS를 10분 발휘해서 했네요. 자체적인 매장 내 이벤트를 만들어서 젊은 고객층을 공략했고, 또 그 고객층이 SNS에 후기를 남겨서 입소문이 타면 돈 꽤나 있는 중년층 고객층이 올 수 있도록 낮에는 매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직접 SNS를 관리하면서 일을 했어요. 매장 연지 반년 만에 빠르게 성장을 했고 주변에서 분점을 내라고 할 정도로 바빴습니다. 아내가 내는 수입이 제가 받는 월급을 앞지른 건 이미 지났고요. 힘든 와중에도 웃으면서 제게 이번 달에는 수익 얼마를 냈다며 자랑하는 아내를 보면서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근데 얻는 게 있으면 그만큼 잃는 것도 있다고 하잖아요. 아내가 바쁜 만큼 아내 머릿속에서는 가족보다 일이 우선이 되는 것 같았어요. 원래는 9시면 퇴근해서 집에 오는 삶이 점점 퇴근 시간이 길어지더니 나중에는 밤 11시에 급하게 예약이 잡혔다고 제게 전화로 통보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무슨 밤 11시에 피부 관리를 받아? 그게 말이 돼? 아, 이 사모님이 해외여행 갔다가 이제 막 오셨는데 그 나라에서 물이 안 맞았는지 피부가 난리 났다고 급하게 예약을 하셨지 뭐야. 나도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 사모님 정말 우리 매장 큰손이라 말이야. 팁도 엄청 주시고 이번에 더 믿음 드리면 내년 연간 회원권도 미리 끊으실지 몰라. 아니, 오히려 당신이 돈 많은 호구 손님 잡는 게 아니고 그렇게 뭐든 들어주다가 한여 사장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피부관리샵에서 회식은 왜 그렇게 많은지 직원 하나가 큰 손님을 데려왔다고 이때 회식을 시켜줘야 좋은 사장이라고 하면서 일주일에 3일 이상은 회식을 해서 밤 12시가 넘는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정말 좋은 사장은 법인카드 주고 니들끼리 먹고 마시라고 하는 사장이라고, 좋은 사장이기 전에 하루에 3시간 이상은 얼굴 보여주는 부모가 되라고 했더니 이게 다 지 좋자고 하는 일 같냐고 성을 내더군요. 또 한 번은 생활비 통장에서 꽤 큰 금액이 현금으로 뽑혀 있더라고요. 아내에게 물어보니 돌아온 대답은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 그거 우리 매니저가 중국어 배워야 해서 학원 등록하라고 줬어. 뭐? 갑자기 중국어를 왜? 아니, 그게 아니고 배운다 한들 그걸 왜 당신이 내줘? 우리 샵에 점점 관광 온 중국 손님이 늘어가는데 매번 바디랭귀지 쓰면서 맞이하긴 그렇잖아. 불편하기도 하고 중국어 할 줄 아는 직원이 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때마침 매니저가 배우고 싶다고 해서 돈 좀 썼지. 무슨 당신 샵이 대기업이야? 차라리 다음 직원을 뽑을 때 외국어 가능하면 우대해준다고 하든가. 무슨 학원비를 내줘? 당신 아직 샵 차린 지 1년도 안 됐어. 1년 이상 매출을 유지하고 그런 복지 혜택을 만드는 게 낫지 않아? 좋은 의도이긴 하지만 과욕을 부린 것 같은 아내에게 충고를 하니 아내는 본인 사업이니 제게 말 보태지 말라고 하더군요. 까놓고 말하면 아내 사업이긴 하지만 사업적으로 발언권을 가질 정도의 대주주는 저 아닌가요? 애초에 제가 없었으면 시작도 못했을 일인데도 오로지 본인의 성공이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아내에게 서운하고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싸움밖에 더 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아내가 피부관리샵을 오픈했을 때보다 다툼이 잦아진 관례를 개선시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관리실을 오픈하고 1년 반 정도 지났을 무렵 아내 39살 생일에 기분 전환 겸 온 가족이 좋은 곳에 가서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했습니다. 장소는 몇 주 전부터 아내가 인터넷에서 보고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중화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동안 아내도 저도 바빠서 가지 못했는데 아내가 포기를 한 건지 기분이 상한 건지 하고 싶다는 말을 뚝 그쳤던 곳이었죠. 그리고 선물로는 아내가 평소 좋아하던 명품 브랜드에서 고가의 가방까지 사서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아내가 원하던 대로 계획을 짰어요. 그리고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처음 아내에게 생일 파티 장소를 말했을 때 갑자기 꺼낸 생일 파티 계획에 당황을 하긴 했지만 이내 좋다고 했죠. 퇴근 후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예약한 방에서 아내를 기다리던 어머니와 애들을 보고도 정말 깨악하고 소리를 칠 정도로 좋아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순간 예전에 좋았던 때로 돌아간 것 같았네요. 아내도 한창 식사를 하다가 제 손을 꼭 잡더니 고마워 여보. 나 지금 진짜 행복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틈에서 이렇게 태어나줘서 고맙다는 축하도 받고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 라고 했을 때는 정말이지 제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날 점심에 먹었던 제육볶음이 제 속에서 꾸룩거리며 탈을 내기 전까지 말이죠. 안 그래도 좀 싸르르하게 아프던 배가 기름진 중식 요리까지 코스로 먹으니 기었고 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던 도중 급하게 일어나서 식당 화장실에 달려갔죠. 볼일을 시원하게 보고 옷을 정리하는데 그때 제가 탈이 나지 않았더라면, 그 화장실에 그 순간 가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 사연을 보내고 있는 현재 제 상황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아직 제가 칸에서 나가지 않았을 때 화장실 안쪽으로 발자국 소리와 함께 젊은 남자 2명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대화 내용으로 봐선 식당 직원들 같았어요. 내가 긴가민가 했는데 맞더라니까. 기억 안 나? 저번 주 화요일 진수 너 수진이 누나랑 타임 바꿔서 출근했었잖아. 아 그때 근데 하루에 오는 손님이 몇 명인데 하도 봐서 사람 얼굴 구분 안 가. 그냥 별일 없이 조용히 먹고 가는 손님은 당연히 기억에 안 남지. 근데 그 여자는 조용히 먹고 간 게 아니니까 그러지. 왜 그때 맨뷰샤에 기름이 많다, 후기에서 본 사진보다 작다, 엄청 진상 부리고 간 여자 있잖아. 그때 같이 온 남자랑 오늘 같이 온 남편이 이름 부르는 거 들었는데 같은 사람이야. 뭐 해나인가 뭔가? 아, 그 여자. 와, 나도 그 여자 기억은 하는데 못 알아보겠던데? 강영민 기억력 대단하네. 화장이 진해져서 그래, 화장이. 지 내연남이랑 남편 앞에서 하는 화장이 다르다 이거지. 와, 근데 어떻게 바람난 남자랑 왔던 식당을 며칠 만에 또다시 오냐? 제정신인가? 테이블 어디야? 룸에 있어? 몇 번 방? 3번 방. 복도 제일 끝에. 어? 거기 애들도 있지 않았어? 내가 그 방 애들용 하이체어도 세팅해 놨는데.
둘이더라, 둘. 아우, 그러니까 더 역겹다는 거지. 저런 거 보면 진짜 결혼하기 싫어진다. 가서 남편 되는 사람한테 몰래 확 말해버릴까? 당신 아내가 며칠 전에 불륜남이랑 같이 왔었다고. 이 대화가 왜 머리를 강타했는지 눈치 빠른 구독자 여러분은 이미 감이 오시죠? 네, 그 3번 방은 저와 아내, 아이들과 어머니가 있는 방 번호였거든요. 순간 이곳이 화장실이라는 것도 잊고 발로 문을 뻥 차고 나갔습니다. 황하는 소리에 세면대 앞에 있던 두 사람이 저를 봤고 그 둘은 직원용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20대 중후반 정도의 나이로 보였죠. 저는 당장 수치스러운 것도 있고 물었습니다. 지금 한 말 다시 말해봐요. 3번 방에 있는 여자가 뭐 어쨌다고요? 네? 손님, 그냥 저희끼리 한 말인데. 야, 진수야, 저 사람이 그 여자 남편이야, 남편. 뭐? 그래, 오늘은 화장 연하게 한 그 여자 남편이니까 그 여자가 화장 진하게 하고 온 날 얘기 자세히 해보라고요. 몇 시에 누구랑 와서 뭘 먹고 갔는지까지 하나하나 다. 화장실 타일을 때리는 제 고함 소리에 직원들은 난감해했습니다. 아, 진짜 말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매니저님이랑 사장님 알면 저희가 난처해져요. 하면서 말하기를 주저했어요. 하지만 이미 다 쏟아진 물, 남아있는 물방울 하나 떨어진들 작은 문제가 아니게 될 리 없잖아요. 저는 절대로 그쪽에게 피해가는 일 없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우물쭈물 하던 직원은 끝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 손님 아내분께서 저번 주 화요일 점심시간에 여기 오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왔던 남자가 있었어요. 키가 좀 작은. 근데 아무래도 보통 사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서 막 손도 잡고 서로 호칭도 되게 가까운 사이 같았거든요. 제가 똑똑히 기억을 하는 게 다름이 아니라 아내분께서 약간 진상짓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같이 온 남자도 적극적으로 그 진상짓을 도와서 제가 참 끼리끼리 만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손님 가족을 이렇게 욕하면 안 되는데. 저 이거 일이 커지면 잘릴지도 몰라요. 곧 1년 채워서 퇴직급여도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신청도 할 수 있는데. 안절부절하는 직원 앞에서 한참 멍하니 있다가 아무 말 없이 제가 있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의 아내는 들어온 저를 보더니 왜 이렇게 늦었냐, 탈이 심하게 났냐고 물었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당신 여기 처음 온 거 맞아? 이전에 다른 사람이랑 와본 적 있어? 뭐? 아니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나도 오늘 처음 왔어. 내가 당신한테 휴대폰으로 보여줬었잖아. 여기 오고 싶다고. 근데 왜 한동안 가고 싶다고 하더니 갑자기 뚝 굳혔어? 다른 사람하고 와봤으니까 이제 안 와봐도 돼서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아픈 거 아니야? 어머님, 저 사람 좀 이상해요. 그래, 명호야. 좋은 날 갑자기 왜 그러니? 이미 모든 걸 알고 난 후에 보니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그 무고해 보이는 얼굴을 보다 이내 방 밖으로 나가서 제게 진실을 알려준 직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을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해서 다시 문제의 3번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직도 잊혀지질 않네요. 제가 끌고 들어온 직원의 얼굴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음에도 애서 태어난 척 입술을 꾹 닫은 아내의 얼굴이 말이죠. 여기 처음 온다고? 근데 이 직원은 당신 얼굴을 똑똑히 기억한다던데? 당신이 같이 왔던 키 작은 남자도 기억한다던데? 정말 여기 와본 적 없다고? 당신 지금 생전 처음 보는 직원 말을 내 말보다 더 믿는 거야? 그래, 난 왜 이 사람 말에 더 믿음이 가지? 나도 그 키 작은 남자도 당신을 해나라고 불렀다는데 저기 말 좀 해봐요. 지금 저기 앉은 저 여자 며칠 전에 본 거 확실해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여기서 잘리면 책임질 테니까 말해봐요. 어? 난감해서 마른 침을 삼키면서 직원은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내가 입었던 옷부터 앉았던 테이블, 시켰던 음식, 그리고 그 키 작은 남자와 손을 잡는 모습, 서로 음식을 먹여주던 것도 봤다고 말이죠. 줄줄줄 나오는 증언에 아내의 얼굴은 삽시간에 빨개졌고 저희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하셨어요. 아, 그리고 오늘 메고 온 가방도 그날 똑같은 거 들고 왔던 것 같은데? 뭐가 똑같아, 뭐가. 내가 그 여자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 당신 진짜 웃긴 사람이네. 여긴 직원들이 뒤에서 사실 확인도 안 된 손님 얘기 막 떠들어도 돼요?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당신도 집에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당신이 만난 돈 많은 진상들 얘기뿐이잖아. 괜히 구석에 몰리니까 애꿎은 직원 탓하지 마. 아니, 당신은 정말 저 직원 말을 믿어? 어떻게 이제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사이에 애가 둘인 내 말을 안 믿을 수가 있어?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나 망신시켜서 속이 시원하니? 그럼 지금 여기서 네 휴대폰 확인시켜줘봐. 그렇게 당당하면 여기서 까보라고. 봐서 그 남자 흔적이 하나도 없으면 당신 말 믿어줄게. 제가 한쪽 손을 아내에게 내밀며 말하니 아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달라고 하던 휴대폰을 들고 그대로 튀었습니다. 싸움 소리에 저희가 있던 방 앞에 와 있던 구경꾼들을 밀치고 레스토랑을 떠났습니다. 그 행동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꼴이 된 거죠. 근데 오히려 그렇게 아내가 급하게 도망친 게 제게는 행운 아닌 행운이 됐네요. 그날 레스토랑까지 아내 차를 타고 갔는데 키는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내가 놓고 간 차에서 저는 블랙박스 영상을 건질 수 있었고 두 연놈이 차 안에서 나눈 대화와 며칠 동안의 동선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마치 타조처럼 숨어 집에 안 들어오는 기간 동안 흥신소에 의뢰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 아내가 정말 멍청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게 이미 걸려놓고 좀 며칠 동안은 본인의 외도 상대를 안 만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슨 대책 회의를 하려는 건지 아니면 그 조금도 욕망을 참을 수 없던 건지 흥신소 직원은 어렵지 않게 그 둘이 만나 예사롭지 않은 사이임을 증명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었어요. 그때 들었던 생각인데 통장에서 직원들 복지다 뭐다 찾아간 현금도 바람 피우면서 카드 쓸 수 없으니 가져간 돈 같더라고요. 저는 증거를 받자마자 아내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당장 당신의 그 소중한 업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있던 손님들도 다 떠나게 하기 전에 집으로 오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돌아온 아내에게 제가 갖고 있는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네가 숨을 곳은 없다는 의미로 말이죠. 근데 달싹거리는 아내 입에서 나온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송혜나 대단하네. 성공한 샵 원장님이라서 이제 남편 하나로는 만족이 안 되나 봐? 그 남자 세무사더라? 심지어 그 새끼 장인도 업계에서 유명한 세무사라서 지금 그 사무실에서 일한다며? 우리 마누라 능력도 좋아. 약사로는 좀 모자른 것 같으니까 세무사도 만나고 다음에는 뭐 변호사, 판사, 검사, 의사 다 나오겠다. 그 사람 우리 샵 단골 손님이야. 오자마자 연간 회원권도 끊고 본인 지인들까지 소개해주는 진짜 도움 많이 되는 손님이라서 그날 갔던 곳에서 밥 한 끼만 먹은 거야. 정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이 아니야. 아, 넌 단골 손님이면 음식도 먹여주고 손도 잡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나? 그냥 일반 피부관리실이 아닌 거야? 나, 네 차 블랙박스 영상도 있어. 멍청하게 굴지 말고 생각 잘하고 말해라. 그래, 알았어. 당신 말이 다 맞는데 나도 다 거짓말은 아니야. 진짜 우리 샵 손님은 맞아. 그렇게 만났어. 근데 절대로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깊은 사이 아니야. 그냥 내가 가게 오픈하고 처음이 좀 힘들고 외로웠는데
처음으로 연간 회원된 사람이 그 사람이었고, 그래서 다른 손님들보다 가까웠던 건 사실이야. 근데 진짜 그뿐이야. 어? 제발 나 좀 믿어줘. 아, 거긴 회원권 끊으면 원장이랑 데이트도 할 수 있게 해주나요? 대단한 데서 일하시네. 그 새끼도 세무사라 그런가 계산 확실하고.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장인 사무실에 말해줘야겠어. 아니야. 제발 그러지 마,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 내 탓이야.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미쳤었나 봐. 다 내 잘못이니까 제발 그 사람한테 피해만 가게 하지 말아줘. 부탁이야. 이야, 참 절절한 사랑이다. 왜 점점 멍청해지지? 내 앞에서 그 새끼 감싸는 게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해? 이 정도로 사람이 멍청하고 사리분별을 못해야 바람을 피우는 건지. 너 지금 나랑 우리 애들 기만한 거야.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시간을 당신이 그 새끼랑 엮이면서 모조리 기만하고 배신한 거라고. 알아? 무서운 줄도 모르고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건지 제 앞에서 지 내연남 편을 드는 아내에게 분개하며 고함을 치는데 방문이 열리면서 손을 잡은 딸과 아들이 쓱 들어오더군요. 애들은 저와 아내에게 아빠, 엄마, 왜 싸워? 우리가 뭐 잘못해서 싸우는 거야? 라고 물었고 끝내 애들 앞에서 아빠, 바람이 뭐야? 라는 말까지 나와서 제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생각이 들었어요. 손을 잡고 싸우는 부모 눈치를 보는 딸과 아들이 과거 저와 동생을 보는 것만 같아서 가슴이 사무치게 미안했어요. 더 이상 애들 앞에서 추한 꼴 보이지 말고 빠른 시일 안에 이 일을 마무리 지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순간에 폭력을 썼을 수도 있겠죠. 제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인간과 다르기에 다른 반응으로 대응을 하기로 했어요. 애들을 달래고 재운 뒤에 다시 안방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어요. 지금 너랑 나랑 이렇게 싸워서 뭐 하겠어? 우리 애가 둘이야. 당신 잘못으로 헤어지기엔 이미 지나온 길이 너무 멀고 나도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 자식 입장에서 얼마나 외롭고 허전한지 알아서 우리 애들은 그 아픔 모르고 자랐으면 좋겠어. 사람이니까 당연히 실수도 잘못도 하는 거라고 생각해. 근데 적어도 진실 앞에서 솔직하고 사과를 깔끔하게 해야 청산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책임 있는 사람 다 그 남자 데려와. 데려와서 내 앞에서 정식으로 사과해. 거기서 내가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본다면 당신이나 그 새끼나 용서할 테니까. 당신이랑 이혼도 안 할 거고 그 새끼 찾아가지도 않을 거야. 제 말에 아내는 눈물이 가득 맺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말? 정말 그러면 없던 일로 할 거야? 라고 골백 번을 물었고 저는 맹세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뭐 제 아내도 결혼식장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했던 영원토록 저를 사랑하겠다는 맹세를 어겼으니 저도 한 번쯤은 그 맹세를 어겨도 되겠죠? 제 앞에서 두 짐승이 용서를 비는 날과 장소를 잡았고 저는 약속 시간 15분 전에 약속 장소인 카페에 먼저가 기다렸습니다. 먼저 가서 앞으로 있을 모든 대화를 녹화할 휴대폰을 설치해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날 짐승들이 제 앞에서 낱낱이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녹화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이 본인들의 인생을 망하게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둘이서 같이 만나서 왔는지 카페에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쭈뼛쭈뼛 다가와 앉은 두 짐승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다짜고짜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빌더군요. 심지어 그 남자는 저를 회유하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저를 아주 깎듯이 선생님이라고 불러서 헛웃음이 날 뻔했네요. 저도 결혼을 한 유부남인지라 선생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고 속상하신지 다 이해합니다. 근데 정말 걱정하실 정도로 저희가 깊은 관계도 아니고 그냥 서로 외롭고 그래서 동시에 어리석은 일 저지른 거니까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께서 겪은 정신적인 피해와 자녀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소송을 안 하셔도 위자료까지 지급하겠습니다. 그 대신 제발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부탁드릴게요. 그 새끼는 제게 3천만 원이라는 일종의 합의금을 제시했어요. 아니, 이렇게 잃을 게 많은 분께서 왜 그리 멍청하고 더러운 짓을 저질렀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네요. 저는 세상 차분하고 너그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너무 억울하고 또 혼자 상상하면서 앓을까봐 묻는 건데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관계가 발전을 했는지 말을 해봐요. 어떻게 해서든 용서를 받은 후에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는지 그때부터 지들의 러브스토리를 줄줄줄 다 말하더군요. 그 모든 말들이 제가 옆 테이블에 숨겨둔 휴대폰에 그대로 녹화되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아내와 주로 어디서 만났다는 말까지 하던 남자는 슬쩍 제 눈치를 보더니 덧붙였습니다. 선생님, 이 정도까지 다 솔직하게 말했으니까 이제 용서를... 그럼요. 용서할게요. 당신이나 이 사람이나 둘 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이런 일 절대 없을 겁니다. 여보, 고마워. 진짜 어려운 결정했어. 맞아. 어려웠지. 근데 이건 쉬웠어.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옆 테이블에 있던 제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녹화 중인 화면을 보여줬어요. 지능이 모자란 인간들이 불륜을 한다는 게 맞는 말인가 봐.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내 앞에서 이렇게 솔직한 거야? 너나 이 새끼나 진짜 어디 가서 IQ 검사라도 한번 받아봐. 여보, 왜 그런 걸 찍어? 용서해 준다며. 그래, 용서해. 용서하는데 잊을 생각은 없어. 그 전에 이걸로 할 일도 있고. 그리고 아마 그 일이 너나 이 새끼한테는 그리 좋은 일은 아닐 거야. 가정 파탄 내 모질이들끼리 손잡고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뜨려고 하자 아내와 그 새끼는 저를 미친 듯이 붙잡았어요. 그 새끼는 심지어 울기까지 했어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요. 다 큰 중년의 남자가 매달려 눈물 콧물 다 빼는 모습은 그리 보기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새끼 장인어른 되는 분이 영상을 다 확인하기도 전에 시근덕거리면서 이 망할 자식이 라고 분개하는 모습은 헉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하기 전에 그 새끼 장인어른이 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대표님을 만나 그분 사위 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게 있다고 하자 바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 새끼를 향한 장인어른의 신임이 먼지 한 톨보다도 가볍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그날 바로 그 새끼의 처분에 대해서 알 수 없었지만 며칠 뒤 제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서 집에 못 들어오던 아내가 전화해서 따지고 들어서 알게 됐어요. 당신 대체 뭘 한 거야? 그 사람 회사에서 쫓겨났대. 해고하고 이혼까지 시킬 거라면서 난리 났어. 내가 그 사람은 건드지 말라고 했잖아. 네가 뭔데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돼? 너랑 나랑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리고 너 지금 이렇게 남의 밖을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 네 코나 닦아. 그렇습니다. 저는 아니 그 여자의 몰락을 위해 생전 처음 화력이 좋은 지역 맘카페까지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몇 년 전 오픈한 피부관리샵 원장에 대해 폭로를 하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애가 둘인데 남편이 차려준 거나 마찬가지인 가게에서 손님하고 눈맞은 더러운 여자이니 부디 여러분의 피부를 그 더러운 여자에게서 지키고 싶다면 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 글은 사실 이틀 뒤에 지워졌어요. 제가 지운 게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으로 신고를 여러 번 받거나 고객센터로 신고가 들어간 글은 지워질 수도 있는데 그 여자인가 그 남자가
아주 미친 듯이 아이들을 돌려가며 신고를 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마침내 지워졌어도 소용없었어요. 제가 마지막에 확인했을 때는 이미 댓글이 300개나 넘어가고 있었고, 심지어 이미 그 여자의 피부관리샵 신상이 모음으로 밝혀졌기에 아쉬울 거 하나 없었네요. 아내가 제게서 가장 소중한 행복한 가정을 빼앗아 갔으니 저는 아내가 아끼는 사업장을 빼앗은 격이었죠. 확실히 아내는 이혼 소송 막바지에 가게를 접었습니다. 제가 기고한 글 때문인지 뭔지 손님도 뚝 끊겼고 제게 위자료 소송까지 걸려 있어서 제 변호사를 통해 급히 합의 이혼을 하자는 제안을 했어요. 목마른 놈이 우물 파는 거죠. 하지만 제가 합의 이혼을 하게 된 건 절박한 아내를 봐서가 아니라 제게 찾아온 장인어른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선하고 우직하기 그지없고 늘 자신만만하던 장인어른이 제 앞에서 고개도 못 드시고 딸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비시는데 그만큼 슬픈 장면은 제 생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박서방, 내가 면모가 없네. 정말 뭐라 할 말이. 내가 미안하네. 해나 그건 내가 밧줄에 묶어서라도 고향으로 끌고 가서 2번 다시 자네나 애들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할게. 앞으로 그저 우리 손주들, 엄마 잘못 만난 불쌍한 내 손주들만 잘 키워주게. 그리고 제게 따로 3천만 원의 위로금을 주셨어요. 아마 그건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돈이겠죠. 그 만남 후에 저는 전 아내와 합의 이혼을 선택했고 아내에게서 합의된 위자료와 또 그 상간남에게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 아내는 정말 장인어른이 끌고 강원도로 갔는지 달에 한 번씩 양육비만 오고 있고 정말 저나 애들 앞에 나타난 적은 없었어요.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본인 자식이나 동시에 남의 자식에게까지도 책임감을 보이는 장인어른에게서 태어나 그분을 보고 자란 전 아내는 쉽게 지 가족을 배신하는 인간으로 자라고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아버지에게서 자란 저는 뭐 훌륭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을 해하는 짓은 그 무엇이든 먼저 하지 않는 상식적인 인간으로 자라났으니 말이죠. 늘 우리는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고 흔히 말하지만 그것도 깊이 들여다보면 큰 오류가 있는 말임을 알 수 있었네요. 하지만 저는 누군가 제 자식들을 보고 또 저를 보면 아, 역시 그 부모의 그 자식이네 하고 고개를 흐뭇하게 끄덕일 만한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본의 아니게 아이들에게 영원히 따라다닐 만한 상처를 입히게 됐지만 제가 그 상처를 다른 가족들의 사랑으로 이겨냈듯 저희 아이들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죠. 아이들에게 제가 했던 선택들에 대한 용서는 받지 못해도 아빠가 그 당시 이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이해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내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과 제가 속 시원히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채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운 겨울을 가족들과 따뜻하고 포근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이번에 남자친구와 좋지 않게 헤어지고 속에 쌓인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우선 제 이야기를 털어놓기 전에 먼저 우리 집안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제 유년 시절은 항상 가난하고 힘듦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해주신 이야기로는 제가 태어나기 전 할아버지께서는 넓은 논밭을 갖고 한 마을의 유지라고 할 정도로 존경받는 집안이었는데요. 하필이면 할아버지께서 친구분의 보증을 잘못 써버린 바람에 현재로 환산하면 수십억쯤 될 법한 집안의 모든 재산을 종이처럼 날리셨다고 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리고만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술에 빠져 사셨고 그 때문에 집안은 점점 더 기울었다고 해요. 아버지께서는 점점 줄어드는 가세 때문에 다른 형제들은 다간 대학도 가지 못하시고 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드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젊은 나이부터 여러 일을 전전하시던 와중 어머니를 만나셨지만 어머니의 집안도 사정이 그리 좋지는 않아서 살림이 크게 나아진 것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혼 후 저를 낳으신 두 분은 그저 근근하게 입에 풀칠만 하며 저를 키우셨죠. 그 때문에 저 역시 어린 시절부터 가난이 익숙했습니다. 저는 얼른 어른이 되어서 돈이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 진학은 포기하고 바로 취직을 하고자 했습니다. 부모님께선 제가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라셨지만 집안 사정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물론 부모님께선 제 결정에 크게 반대하셨죠. 유정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대학 등록금은 네 엄마랑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마련해주마.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대학 가도록 해. 아니에요, 아빠. 요즘은 옛날이랑 달라서 대학 나와도 다들 비슷하게 취직하고 살아요. 그럴 거라면 차라리 저는 남들보다 더 먼저 취직해서 경력을 쌓을래요. 유정아, 돈 걱정 때문에 그런 거니? 그건 아빠랑 엄마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그러니까 너는 아무 생각 말고 대학 갔으면 좋겠구나. 그렇다고 지금 가고 싶지 않은 대학을 억지로 가고 싶지 않아요. 당장 가고 싶은 학과도 없고 말이에요. 그럴 바엔 차라리 빨리 어디든 취직하고 일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래요. 제 완고한 결정에 결국 부모님께서는 제 편이 되어주셨고,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시기에 아버지께서는 우연히 지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작은 여간빵 사업을 시작하셨는데요. 하늘이 도우셨는지 아버지의 사업이 점점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다른 곳에 취업하기보다 차라리 아버지 일을 돕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관에서 아버지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까지 이렇게 셋이서 함께 여간빵 사업에 사활을 걸고 매일 일에 매달려 살았죠.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니 매일같이 사업이 잘 돼서 아버지는 다른 건물까지 매입하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20대 중반쯤 되었을 때 아버지는 대출까지 받아 아예 호텔을 지으셨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다른 형제분들은 물론 어머니의 외가분들까지 호텔 사업에 투자를 하시며 아버지의 호텔 사업은 가족 사업으로 승승장구하며 발전했습니다. 시기마저 너무 좋았던 게 그때는 관광산업이 한창 활발할 때라 평일 주말할 것 없이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몰려들 때였어요. 아버지는 이때를 놓치지 않으셨고 몰려드는 손님들을 전부 수용할 수 있도록 아주 크게 호텔을 증축하시고 다른 호텔과는 차별화된 호텔 고급화 전략으로 관광객들을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고급 호텔을 꼽는다면 당연히 아버지의 호텔이 1순위라고 나오곤 했죠. 과장을 조금 보태 말하자면 그 당시 아버지는 그 지역의 유지나 다름없을 정도였답니다. 이후로도 아버지의 호텔 사업은 쭉 호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도 아버지의 호텔에서 계속 일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정아, 이제 우리 집 살림도 좋아졌으니까 이제라도 대학에 진학해보는 건 어떻겠니? 지금이라면 아빠가 네 대학 등록금은 무리 없이 다 내줄 수 있을 것 같구나. 하지만 아빠, 저는 호텔 사업에 관한 공부 말고는 다른 공부할 마음이 없어요. 지금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건 우리 집 사업뿐인걸요? 그럼 호텔 경영에 관한 공부하는 게 어때? 나중에 네가 호텔을 물려받아서 운영하려면 지금부터 배워두는 게 좋을 것 같고 말이야.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고민이 생기더군요. 아버지의 호텔 사업을 이어받아 가업으로 쭉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거든요. 생각해보면 제게 호텔 일이 적성에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계속 숙박 사업을 도왔기 때문에 호텔의 모든 일이 익숙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호텔에 머무시는 손님들이 기분 좋게 만족하게 돌아가시면 저도 왠지 기분이 좋고 여러 손님께 좋은 서비스를 대접하고 호텔 내부를 관리하는 일들은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아버지의 호텔을 물려받아 제대로 사업을 이어가려면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다시 학업에 뛰어들기로 했죠. 낮에는 호텔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서점에 들러서 수험서와 필요한 문제집들을 사고 새벽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게 일상이 되었죠. 그리고 바로 서점에서 저는 처음으로 지금의 남자친구와 만났습니다. 하루는 제가 수험서 2권을 골라 잠시 살펴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얼굴선이 부드럽고 선하게 생긴 남자가 절 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세요? 그게 아까 저쪽에서 책 고르고 계신 모습을 봤는데요. 오른쪽 책이 문제 내용도 더 알차고 풀이도 잘 돼 있어서요. 그 책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 남자친구를 봤을 때 저는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책 고르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었다는 남자친구의 말이 좀 거북했거든요. 하지만 덕분에 더 좋은 수험서를 고르게 된 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자친구와는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게 웬걸요? 저와 남자친구가 운명이긴 했는지 이후 저는 서점에 갈 때마다 몇 번이고 남자친구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우연이기는 해도 자주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몇 마디 나누게 되었어요. 그렇게 나중에는 카페에서 차까지 마시는 사이가 되었죠. 그렇게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함께 책을 고르고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제게 훅 고백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예쁘셔서 꼭 한번 말을 걸어보고 싶었어요. 그때는 수험서를 고르고 계시길래 고등학생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고등학생으로 보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절 너무 어리게 봐주신 거 아닌가요? 혹시 일부러 저 칭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인걸요. 유정씨,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없으시다면 저랑 한번 만나보지 않으실래요? 저 유정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한눈에 반했거든요. 그날 저는 남자친구의 고백을 받고 흔쾌히 남자친구와 사귀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첫인상 그대로 부드럽고 순수한 면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되고 얼마 안 되어서 저는 남자친구가 서울대생인 걸 알게 되었어요. 무려 사수까지 해서 서울대에 입학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수를 해서 대학에 입학하고 군대까지 다녀오니 30대가 되어버려서 남자친구는 졸업 후 이렇다 할 경력 없이 작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학원 강사는 본인이 잘만 하면 몇 억도 벌 수 있는 직업이라고들 하지만 남자친구는 아직 초보 강사라 몇 안 되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월급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학벌 이야기로 대화가 흘렀고 그때 남자친구가 저에게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어느 대학 나왔어? 그게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내가 고등학생 때 우리 집 사정이 많이 안 좋았거든. 그래서 대학은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일만 했지. 혹시 내가 고등학교 졸업밖에 안 해서 실망했어? 응? 아니, 전혀 실망하지 않았어. 솔직히 나는 자기가 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든 상관없이 자기를 사랑하는걸? 그리고 과거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 우리가 결혼하면 내가 자기 한 사람은 평생 먹여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나 서울대생이잖아. 내 대학이면 어디든 취직할 수 있을 테니까 자기는 걱정할 필요 없어. 자기야, 그 말 진심이야? 나 지금 너무 감동했어. 말이라도 그렇게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고마워, 정말로.
남자친구의 말대로 남자친구는 서울대생이지만 솔직히 결혼해서 같이 살아가기에는 미래가 조금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본인의 미래도 불확실한 와중에 절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의 그런 마음이 정말 고맙고 예쁘다고 느껴졌어요. 이런 남자와 함께라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는 점점 더 남자친구를 믿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연애 기간 내내 저를 있는 그대로 아껴주고 사랑해줬습니다. 저는 점점 이런 남자라면 결혼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라면 결혼 후에도 언제나 제 편에 서줄 것 같았고 든든하게 저를 지지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돈이라면 제가 더 많이 벌 수 있으니 남자친구가 돈을 적게 벌더라도 제가 벌어서 남자친구를 먹여 살려도 좋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남자친구의 마음이 예쁘고 고마웠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마음에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기념일에 남자친구와 근사한 하루를 보내고자 조금 힘을 써서 아버지 호텔에 꽤 좋은 방을 예약하고 깜짝 파티를 위한 룸서비스도 받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호텔로 데려가자 남자친구가 엄청나게 놀라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기념일 위해서 이렇게나 준비한 거야? 너무 감동이다. 근데 이 호텔 엄청 비싸지 않아? 여기 이 방만 해도 내 몇 개월치 월급 가격인 걸로 아는데 어떻게 이런 호텔방을 예약했어? 혹시 무리한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우리 첫 기념일이니까 내가 힘 좀 썼지. 무슨 힘? 그러지 말고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나 자기 연인이잖아. 혹시라도 이 방 예약하느라 무리한 거라면 나도 돈 보태줄 테니까 숨기지 말고 말해줘. 남자친구는 제가 무리하게 돈을 쓴 건 아닌지 굉장히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돌려서 말하려고 했지만 자꾸 캐묻는 남자친구를 더는 속일 수 없어서 결국 어느 정도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정말로 무리한 거 아니야. 사실 나 이 호텔에서 호텔리어로 일하고 있거든. 그래서 직원 할인 받아서 조금 싸게 예약할 수 있었던 거야. 진짜야. 나 무리한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자기야. 진짜? 자기가 일하고 있다는 호텔이 여기였어? 난 또 혹시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만들어서 무리한 거 아닌가 싶어서 엄청나게 걱정했잖아. 에이,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안심했지? 그럼 오늘 나랑 자기 첫 기념일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이제 편하게 놀자. 사랑해, 자기야. 첫 기념일을 남자친구와 즐겁게 보낸 뒤 한동안 저와 남자친구의 대화 주제는 거의 다 제가 일하고 있는 아버지의 호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부모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호텔은 규모가 커서 호텔리어 채용 기준이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졸업도 하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 호텔에 입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남자친구가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우연히 지인의 도움을 통해 입사했다는 식으로 대화를 무마하기 바빴죠. 솔직히 아버지의 호텔이라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제가 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만 제외하고 남자친구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전부 솔직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궁금증이 해소되었는지 이후부터는 제게 더 질문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고비를 넘겼다는 생각에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평소처럼 호텔에 출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혹시 이유정 씨 핸드폰 아닌가요? 네, 제가 이유정인데요. 누구신가요? 어머, 내가 맞게 걸었구나. 네가 유정이니? 나 진수 엄마 되는 사람이야. 처음 듣는 목소리에서 제 남자친구 이름을 들으니
순간 긴장이 되더군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다시 전화를 고쳐들고 받았습니다. 어머,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 그래, 다름이 아니라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어. 진수한테 들어보니까 네가 지금 금화 호텔에서 근무한다는 게 사실이니? 네, 맞아요, 어머님. 지금 거기서 호텔리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무 잘 됐다. 내가 진수한테 들으니까 거기 직원이면 직원 할인 같은 걸 받아서 호텔을 싸게 이용할 수 있다며? 아니, 내가 이번에 개모임이 있는데 개모임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호캉스를 가기로 했거든.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호텔비가 만만치가 않네. 마침 짐수가 말하길 너가 호텔 직원이니까 너한테 말하면 호텔을 좀 싸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 않니? 어떻게 네가 좀 도와줄 수 없겠니? 그게 죄송해요, 어머님. 그건 제가 임의로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요. 뭐? 아니, 내가 진수 엄마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는 거야?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니? 내가 미래의 네 시어머니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날 홀대해도 되는 거야? 남자친구 어머니의 말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전화하셔서 다짜고짜 호텔 직원 할인을 해달라니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직접 전화까지 하시면서 부탁하시니 해드릴 수 없다고 매정하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딱 한 번만이라면 어떻게든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에는 이런 부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개 직원에 불과하고 이런 연락은 너무 곤란하네요. 결국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반값 이상으로 할인된 가격에 호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한 번만 해드리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더군요. 그날 이후 남자친구의 어머님께서 자꾸만 비슷한 부탁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나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전부 대동하고 저를 이용해서 아버지의 호텔을 무료로 이용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한두 번은 정말 어떻게든 방법을 짜내어서 요구를 들어드렸습니다.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남자친구 어머니가 하신 부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몇 번 요구사항을 들어드리니 더 큰 부탁이 돌아오더군요. 저는 너무 곤란한 나머지 남자친구에게 하소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자기가 어머니께 말씀 좀 드리면 안 될까? 나 어머니 부탁 때문에 지금 너무 곤란해. 더는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런데도 자꾸 나한테 전화하셔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시니까 나 너무 힘들어. 아니 자기야, 자기 쓸 거 조금 아껴서 우리 엄마 부탁 들어드리면 안 되는 거야? 솔직히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너무 매몰차게 못 해드린다고 하지 말고 우리 엄마 부탁 좀 들어줘. 어차피 자기랑 나랑 결혼하면 시어머니로 모셔야 하는데 미리 모신다고 생각하면 좋잖아. 점수도 따고 말이야. 남자친구는 전혀 제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예비 시어머니에게 좋게 보이고 싶어서 곤란해도 꾹 참고 해드린 건데 말이에요. 그러던 중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제가 절대 참고 넘어갈 수 없을 정도의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전보다 인원도 많은데 그 인원수대로 패키지 시설 이용권을 달라고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저 이번엔 정말 못 해드려요.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그럼 네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대체 뭐니? 참나, 예쁘게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네. 너 이 정도도 못 해줄 거면 당장 우리 진수랑 헤어져라.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툭하면 남자친구와 헤어지라는 말로 저를 압박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 심란하고 힘들었습니다.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했기에 어쩔 수 없이 매번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바라시는 대로 해드렸던 거였어요. 하지만 더는 이렇게 끌려다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랑 진수 씨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더는 이렇게 전화해서 막무가내로 해달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전에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많이 해드렸잖아요. 도대체 제가 얼마나 더 해드려야 되는데요? 그래, 너 말 잘했다. 다른 때는 다 해줘놓고 왜 이번에는 못 해준다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니? 열심히 머리 굴리면 다 방법이 나오는 법이야. 고졸이라더니 그 정도 머리도 안 되는 거야? 내가 말이지, 진수가 널 그렇게나 좋아해서 고졸이라는 것도 다 봐주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지? 네 시어머니 얼굴에 먹칠하고 싶은 거 아니면 내가 말한 대로 당장 해줘. 알겠어? 어머니, 저는요, 호텔에서 일하는 일개 직원일 뿐이에요. 해드릴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요구하시는 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만은 못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아직 진수 씨랑 결혼 안 했고요. 제가 어머니 얼굴에 먹칠할 일도 없을 테니까 염려 마세요. 뭐야? 너 말 다 했니?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지?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내 아들이랑 결혼 못할 줄 알아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결혼 못하게 할 거라고.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는 제 말에 노발대발 하셨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 요구까지 들어드리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훤했으니까요. 저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게 오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전화는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일이 끝날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아예 호텔까지 찾아와서 제 이름을 대며 저를 찾으시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일하는 중이라 절 찾으신다고 바로 시간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게다가 제가 일을 다 끝낸 뒤에 찾아가면 꼭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넌 내가 부른 지가 언젠데 이렇게 늦게 오니? 너 오는 거 기다리다가 식사 때도 다 놓치고 말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호텔 레스토랑에서 공짜로 먹을 수 좀 있게 해봐라. 어머니, 그렇게는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도 그만해주세요. 저도 일하는 중이라 찾아오셔도 제가 바로 올 수가 없어요. 넌 해줄 수 없다는 게 아주 입에 붙었구나. 그냥 네가 해주기 싫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제가 요구사항을 들어드리지 못하면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는 그 자리에서 저를 타박하고 혼내셨습니다. 저도 일하던 도중이라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불러도 바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죠. 이후에도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는 자꾸 호텔로 찾아오셨고 그 때문에 저는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다시 남자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야, 나 요즘 진짜 힘들어. 자기 어머니가 이제는 호텔로 찾아오셔서 자꾸만 날 불러내시고 호텔 레스토랑에서 공짜로 식사하게 해달라고 하셔. 나 요즘 어머니 때문에 내 일도 못할 지경이야. 제발 자기가 좀 말려주면 안 돼? 에이, 자기야. 그 밥 한 끼 좀 사드리면 되지. 그게 그렇게 힘들어? 우리 엄마가 자기가 호텔 직원이어서 너무 좋다는데 괜히 점수 깎는 행동 하지 말고 조금만 참아봐. 너무 힘들면 내가 나중에 돈 줄게. 아니,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어머니께서 자꾸 찾아와서 내가 일하는데 지장이 생긴다는 말이잖아. 하지만 우리 엄마한테 들으니까 자기 올 때까지 그냥 호텔 카페테리아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데 뭐가 지장이 생긴다는 거야. 솔직히 엄마한테 잘 보이면 우리 결혼할 때 좋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 결혼할 때까지만 조금만 더 참자. 그리고 지난번에 엄마한테 들었는데 자기 나랑 결혼 안 해도 좋다고 엄마한테 부탁 안 드렸다면서? 나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뭐? 자기야, 난 그렇게 말한 적 없어. 내가 얼마나 자기랑 결혼하고 싶은데. 근데 어머니께서 자꾸 자기랑 결혼하는 거로 무리한 부탁하시니까 못하는 건 못한다고 말씀드린 것 뿐이었다고. 그래, 자기 마음은 알겠어. 근데 우리 어차피 결혼할 거잖아. 안 그래? 나랑 결혼하면 우리 엄마도 자기 가족 되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자, 어?
남자친구는 자기 어머니 말만 듣고 제가 어머니 부탁을 전부 거절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게다가 자꾸 저보고 어떻게든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라고 하면서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남자친구와 마찰이 생겼지만 어디다 하소연할 것도 없고 답답하더라고요. 사업 때문에 매일 바쁘신 부모님께 하소연할 수도 없어서 저는 그냥 혼자 꾸역꾸역 참아가며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대했습니다. 이후에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계속 호텔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단둘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제 학력을 가지고 저를 무시하고 깔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놓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꾸 제 이름만 대면 호텔에서 이것저것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말을 하신 건지 하루에도 몇 번이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는 겁니다. 다들 제가 호텔 공짜 이용 쿠폰인 줄 알더라고요. 저는 매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일일이 해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셔서 저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그러시나 생각도 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남자친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기야, 무슨 그런 생각을 해. 우리 엄마는 자기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그러시는 거야. 자기가 호텔 직원인 게 너무 좋은데 원체 부끄러움이 많으셔서 둘이 있을 때는 속마음을 잘 표현 못하신 것뿐이고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시는 거지. 저는 남자친구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상대가 마음에 드는데 부끄럽다고 무시하면서 깔보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도 저는 남자친구의 사랑 하나로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은 뒤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할 때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가 제게 프로포즈한 걸 알게 되신 예비 시어머니께서 그때부터 결혼을 전면 반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저는 이때 절망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결혼을 하더라도 남자친구가 어머니에게 휘둘려서 똑같이 저를 무시하진 않을까 고민도 많았죠. 그리고 남자친구가 생각보다 어머님 말씀에 많이 휘둘리는 편이라 결혼에도 제 편이 되어주지 못할 것 같았어요. 연인으로서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남편으로서는 아니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혼자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제 자취방에 놀러왔을 때 그 마음이 완전히 뒤집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집에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집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참이었어요. 남자친구는 방에 있었던 상태였고 저는 화장실에서 막 손을 닦고 나오려던 찰나 우연히도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의 전화통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평소 전화통화를 할 때 소리를 크게 틀고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나오던 저한테도 통화 내용이 아주 똑똑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수야, 너 정말 그 애가 좋은 거니? 아니, 대학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했다면서. 어디 여자가 걔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저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말투와 목소리에서 짙은 멸시가 느껴졌거든요. 크게 두근거리는 가슴을 한 손으로 잡고 다시 귀를 기울이자 이번에는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아, 엄마,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유정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 줄 아세요? 그리고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으면 뭐 어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지 말고 엄마가 선자리 받아온 게 몇 개 있는데 거기 나가봐라. 자고로 사람은 급이 맞는 사람끼리 만나야 하는 거야. 너한테 고절밖에 안 되는 여자가 가당키나 하니? 너 이제 나이도 30 넘었는데 자꾸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면 죽도 밥도 안 돼. 이런 건 엄마 말 들어야 하는 거야. 아, 엄마, 제가 손을 왜 봐요?
저 지금 유정이 잘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쭉 함께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선보라고 하지 마세요.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번 시어머니 편만 들던 남자친구가 제 일에 관해서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다시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이미 제 마음속 결혼에 대한 고민은 다 녹아 사라진 상태였죠. 어찌됐든 자기 여자를 지키기 위해선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새삼 이 남자와 결혼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식으로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남자친구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한 말씀 하신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 결국 결혼을 하겠다는 거구나. 난 돌려 말하는 거 싫어하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너 진수가 서울대생인 거 알고 있지? 장차 진수는 우리 집안에서 큰이들 도맡아 할 아이니까 결혼하면 네가 옆에서 확실하게 내줘야 된다. 내조는 꼭 학력이 높아야 잘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고졸인 너도 잘할 수 있겠지? 그럼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 말씀대로 사랑하는 남편 내조하는 건 학력이랑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는 내조는 대학 나왔다고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고졸이긴 하지만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진수 씨 내조 잘할 수 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않게 제가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말은 참 잘하는구나. 어디 네가 얼마나 잘할지 두고 보자꾸나.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의 의미심장한 말씀을 끝으로 저는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남자친구도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저희 부모님을 뵙게 되었죠. 그날 남자친구가 많이 긴장해서 로봇처럼 삐걱거렸지만 그래도 부모님 마음에 들었는지 우리는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상견례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비 시어머니께서 상견례 장소는 꼭 본인이 정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와 부모님은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전달해 주겠거니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저는 남자친구를 통해 상견례 장소를 확인하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예비 시어머니께서 정하신 상견례 장소가 바로 저희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호텔이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예비 시어머니께서 아버지의 호텔 레스토랑을 많이 좋아하셔서 그랬던 것 같았어요. 솔직히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호텔은 레스토랑 퀄리티가 좋기로 유명했는데요. 늘 새롭고 고급스럽게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견례 자리로는 딱 맞았습니다. 게다가 저에게는 긴장 없이 편안한 곳이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었죠. 그래서 상견례 날짜가 다가와도 익숙한 장소에서 만날 걸 생각하니 엄청 긴장되진 않았어요. 왠지 별탈 없이 잘 될 거라는 기분도 들었죠. 하지만 결국 그날 상견례 자리는 제가 평생 가장 후회하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상견례 장소인 호텔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으로 들어가니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모님께서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인사를 드리는 순간 예비 시어머니께서 손을 허허 저어 저희 엄마의 말을 끊으시고는 본인 이야기부터 하시면서 엄마를 무시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예, 그쪽이 애 엄만 거 보면 아는데 뭐 소개까지 할 필요 있나요? 얼른 앉기나 하시죠. 여보, 우리 이제 밥 좀 먹을 수 있겠네요. 언제 오나 계속 기다리느라 아주 백가죽이 등이 달라붙었네요. 약속한 시간에 딱 맞춰서 도착했던 건데 남자친구 어머니께서는 마치 우리 가족이 늦게 도착한 것처럼 말씀하시더군요. 게다가 상대가 인사하는 도중 그렇게 자르고 무시를 하시다뇨. 너무 불쾌했고 물에도 이런 무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예비 시어머니를 말리길래 조금은 참기로 했어요. 딱딱해진 표정으로 부모님도 자리에 앉으시고 저도 자리에 앉자 예비 시어머니께서 먼저 말문을 여시더라고요. 유정이 어머니, 제가 뭐 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유정이한테 다른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말이죠. 사실 결혼이야 애들끼리 하는 거지만 뭐 어찌됐든 두 집안이 하나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서로 어떤 집안인지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이죠. 예,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뭐 뭐든 물어보세요. 우선 두 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네요. 제가 들은 적이 없어서 말이에요. 아, 그리고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유정이는 고등학교 졸업밖에 못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두 분도 그 정도밖에 안 되시는지 궁금해서 말이죠. 아무래도 자식은 부모를 따라가는 법이잖아요. 혹시 기분 상하신 건 아니시죠? 결혼 전에 이런 부분은 알아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말이에요. 상견례 자리에서 양친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지 뭐 질문하는 거야 할 수 있죠. 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는 꼭 범죄자를 조사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 직업은 물론 어디 출신인지 학력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꼬치꼬치 캐물으셨습니다. 마치 어디에 하자라도 있는 것은 아닐지 철저히 조사하는 느낌까지 들어서 또 한 번 기분이 불쾌해졌죠. 처음에 부모님께서는 남자친구 어머니 물음에 차분히 대답해 주시다가 점점 예민한 질문들을 들으시니 기분이 나빠 보이셨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제가 남자친구에게 눈짓을 하며 어머니 좀 말려보라고 눈치를 줬는데 거기서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어머, 그냥 자영업이시면 돈은 그렇게 많이 못 버셨을 것 같네요. 아유, 그래도 자식 교육에는 투자 좀 하시지 그랬어요. 교육은 투자한 만큼 나중에 돌려받게 되는 건데 말이죠. 그리고 받은 교육 수준에 따라서 사람의 수준도 달라지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 말씀은 지금 우리가 유정이의 교육에 많이 투자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시는 것처럼 들리네요. 말이 그렇게 되나요? 근데 뭐 사실이긴 하죠.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고졸이 뭐예요 정말. 저기 돈만 주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널렸는데 얼마나 애 교육에 관심이 없으면. 내가 우리 진수한테 처음 들었을 땐 귀를 의심했을 정도였어요. 지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서로 학력 따져보려고 만난 것도 아닌데 왜 말을 그렇게 하시나요? 뭐 학력 따져보려고 만난 건 아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미치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쪽은 고졸하고 서울대생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고졸이면 똑같이 교졸이랑 결혼해야지. 언감생심 어디서 서울대생이랑 결혼하려고 그래요? 전 이 결혼 허락 못합니다. 사실 확실하게 거절하고 우리 아들이랑 제대로 끝내게 하려고 나온 거라고요. 뭐라고요? 지금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당연하죠. 솔직히 우리 집사람 말이 맞지 않습니까? 고졸이랑 서울대생이 얼마나 차이가 큰데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지. 그 욕심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저는 남자친구 부모님 말에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지금 자기 부모님 말씀 진짜야? 나랑 결혼 못할 것 같아서 지금 거절하려고 이 자리 나온 거야? 그런 거 아니니까 진정해, 유정아. 우리 엄마 말씀 좀 끝까지 듣고 나서 이야기하자. 답답해진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예비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는 결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말을 바꾸세요? 내 말 아직 안 끝났는데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끼어드니? 에휴, 이래서 가방끈 짧은 사람들이랑은 상종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제 결혼이 깨지게 생겼는데 끼어들지 말라뇨.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러시는 거세요? 단지 제 학력이 낮아서 그러시는 건가요? 그래. 솔직히 학력뿐만이 아니라 난 네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든다. 일전에 내가 부탁한 것도 안 들어주고 뻗댄 것도 괘씸하고 말이야. 하지만 네가 성의를 보이면 내 아들하고 결혼하는 걸 허락하려고 했다. 이 결혼에 드는 비용 전부랑 혼수 예단까지 너희 집에서 우리 요구한 대로 해온다면 결혼 허락하마. 괘씸하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그럼 제가 어머니 이름 내밀고 온 다른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반값에 배실 잡아주고
아침 조식도 무료로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객실에 구비된 유료 음료나 음식들도 무료로 해준 건 다 뭔데요? 저요, 그때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은 적 없어요. 제가 뭘 그렇게 못해드렸다고 결혼 비용이랑 혼수, 예단 다 우리 집에서 하라고 하세요? 자기야, 뭐라고 말 좀 해봐. 자기도 이거 동의한 거야? 그게 자기야. 내가 엄마 얘기 듣고 생각해봤거든. 엄마 말대로 나는 서울대생이어서 이후로 더 좋은 거 취직하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겠지만 자기는 고졸이라서 이 호텔 직원 말고 다른 곳에 취직하기도 힘들 거 아니야. 그럼 평생 내 돈으로 먹고 사는 건데 결혼 비용을 반반씩 하거나 하면 내가 너무 미치는 것 같더라고. 내 말 이해하지?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랑 결혼하면 본인이 아깝다는 거잖아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치욕스러워서 양뺨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예비 시어머니께서 무례하셔도 남자친구만큼은 다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도 결국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난 고졸이고 여기 호텔 말고는 다른 곳에 취직도 못하고 돈도 못 벌 거라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무시할 수 있냔 말이야. 어머, 얘가 지금 누구한테 언성을 높이는 거야? 겨우 이런 조건도 못 받아들일 거면 더 시끄럽게 하지 말고 여기서 이만 갈라서라. 너 아니어도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는 사람 널리고 널렸어. 더는 참을 수가 없군요. 애들끼리 결혼하면 안사돈이 되실 분이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예의 차리려고 했는데 그런 말 들으니 더는 예의 차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이상 우리 유정이한테 안 좋은 소리 하지 마세요. 어머, 제가 무슨 안 좋은 소리를 했다고 화를 내세요? 혹시 제가 내건 조건이 너무 세서 그러세요? 그럼 이건 어때요? 오늘 여기 프라이빗 룸 예약한 비용이랑 이 호텔 레스토랑 코스 요리 비용 전부 다 그쪽에서 내면 우리 아이들 결혼시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솔직히 못하죠? 애초에 이런 고급 호텔 와보기나 했나 몰라. 고졸인 것도 못마땅했는데 뭐 가난하기까지 하니 원. 부모라면 이런 결혼은 당연히 반대해야죠. 그래요. 부모로서 나쁜 결혼 같으면 말리는 게 답이죠. 이해합니다. 아빠 잠시만. 자기야, 자기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먼저 프로포즈도 했잖아. 뭐라고 말 좀 해봐. 저는 남자친구가 뭐라 한마디라도 하길 바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어깨만 한번 으쓱하고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더군요. 일전에 저를 두둔하고 지켜주려던 남자친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그런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어요. 자기 엄마가 우리 집안과 저를 모욕하는데 빤히 바라보기만 하니까 화가 나서 열이 올랐던 머리가 반대로 차갑게 식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완전히 정이 떨어져서 남자친구 얼굴만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이미 화가 날 대로 나셨는지 얼음보다도 더 차가워진 얼굴로 시댁이 될 뻔한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노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결혼 그쪽 말대로 없던 이야기로 하죠. 저도 부모님 대리로 이런 결혼은 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애들 결혼과 별개로 호텔 밥값은 제가 전부 내겠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호텔이 제 것이어가지고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예? 뭐라고요? 이 호텔이 누구 거라고요? 그리고 유정아, 나는 네가 가시밭길로 들어가는데 그냥 손 놓고 보낼 수가 없다. 이 결혼 나도 허락 못한다. 이제 그만 일어나자꾸나. 그래 유정아, 네 아빠 말 들어. 그리고 곧 코스 요리로 식사 들어올 테니까 댁들은 드시고 가시던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자리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고 배신감과 모멸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부모님을 따라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날 뿐이었죠.
그런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을 자꾸 되물으면서 우리 부모님과 저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봐요. 이 호텔이 정말 그쪽 될 거란 말이에요? 잠깐만. 그럼 이야기가 달라지지. 우리 이야기 좀 다시 합시다. 좀 앉아봐요, 다들. 이보세요. 아까 제대로 못 들으셨어요? 이 호텔 우리 아빠 거 맞아요. 왜요? 이 호텔이 우리 아빠 거라니까 갑자기 마음이 달라지세요? 서울대생인 아들 고졸 여자랑 결혼시키고 싶어지시냐고요. 근데 어쩌죠? 이제는 제가 그쪽 아들과 결혼할 생각이 사라져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이나 드시고 조속히 호텔에서 나가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완전히 충격받은 얼굴을 지으시더라고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모님의 팔에 팔짱을 끼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프라이빗 룸에서 남자친구가 허둥지둥 나오면서 우리 가족 앞을 막아서는 게 아니겠어요? 유정아, 잠시만.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아까 우리 엄마 말 때문에 기분 많이 상했지? 우리 엄마가 뭐든 좀 철저하게 하시는 편이어서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한 번만 기분 풀어줘. 우리 잘 사랑하고 있었잖아. 그래, 우리 잘 사랑하고 있었지. 하지만 아까 자기 말을 듣고 생각이 달라졌어. 우리는 서로 잘 사랑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나만 자기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난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정말 끔찍하다. 고졸인 나는 사라져 줄 테니까 똑같은 서울대생 만나서 믿지지 않는 결혼하길 바랄게. 그건 나도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야. 솔직히 너랑 나랑 학력 차이 나는 건 사실이잖아. 그리고 너 고등학교 졸업한 것도 맞고 뭐 나는 나중에 더 좋은 곳에 취직할 수도 있지만 요즘 세상에 누가 고졸을 써주겠어. 근데 호텔 이야기 정말이야? 혹시 거짓말한 건 아니지? 왜 말 안 했어? 그럼 우리 엄마가 저렇게 나오시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저 자기 말을 믿었기 때문이었어. 난 내가 어떤 사람이든 사랑하겠다고 하는 자기 말에 결혼까지 결심했던 건데 이 호텔이 우리 아빠 거라고 말해야 자기랑 결혼할 수 있는 거면 그런 결혼 내가 사양이야. 자기의 사랑이 학력과 집안 맞아야 받을 수 있는 사랑이라면 난 그 사랑 받기 싫어. 이제 비켜줘. 유정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널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았어. 그냥 우리 들어가서 다시 이야기해보자. 엄마도 이번에는 생각이 달라지셨을 거야. 뭐?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내가 고졸이어도 상관없이 날 사랑한다던 너는 어디로 간 거니? 그리고 난 이제 널 사랑하지 않아. 난 너랑 결혼 안 할 거라고. 저는 제게 매달리는 남자친구를 뿌리쳤지만 남자친구는 계속 저에게 매달리며 이야기 좀 하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부모님께서 계속 매달리는 남자친구를 몇 번이나 떼어내고 나서야 저는 남자친구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고 속상해서 집에 돌아오는 내내 펑펑 울었습니다. 저런 사람을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데려와서 우리 부모님 얼굴에 먹칠한 것도 너무 죄송하고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빠, 엄마, 너무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런 일까지 겪고 싶고. 아니다. 네가 저런 사람들인 줄 알고 결혼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아빠는 결혼까지 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단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기운 없이 방에서만 지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고 나쁜 사람들을 만나는 건 제 잘못이 아니라고 하셨죠. 다음부턴 더 조심하면 된다고 하시고는 부모님께선 제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절 위로해 주셨어요. 상견례 날 이후 남자친구로부터 계속 연락이 왔지만 저는 남자친구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제가 살던 집으로 찾아왔지만
저는 자취하고 있던 집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남자친구가 호텔까지 찾아와 저를 찾아왔다고 했지만 부모님께서 저를 몇 달 동안 쉬게 해주신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저는 전 남자친구를 만나지 않을 수 있었죠. 그리고 제가 쉬고 다시 직장에 복귀했을 땐 부모님께서 이미 전 남자친구가 더는 저를 찾아오지 못하게 조치를 해주셔서 그를 만날 일이 없었어요. 한동안의 시간이 지나서야 이렇게 파혼 경험을 말할 수 있게 되었네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속이 상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결혼까지 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부모님께서도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결혼했다면 저는 아마 시어머니와 남자친구에게 시달리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이후 저는 아예 인간관계에 질려서 연애 생각도 접고 그저 차근히 아버지의 호텔을 물려받을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제가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때마다 전 남자친구가 생각나고 아직도 제가 슬픔 속에 빠져있다는 게 느껴져요. 가끔 들려오는 소식에 전 남자친구는 본인 어머니 말대로 여러 사람과 선을 봤다고 합니다만 전부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자꾸 상대방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아서 성사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간히 제가 남자친구의 인생을 망쳤다고 사람들에게 험담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로 남자친구의 인생을 망친 건 본인이신 걸 모르시는 걸까요? 저는 나쁜 경험을 해봤으니 앞으로는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절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인연을 꼭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